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선가 저를 보고 계시겠네요. 오늘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제 그걸 마무리하면서 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20분 정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아이들은 정말 놀면서 잘 배우나요? 믿으시나요? 이제 좀 이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그러면서 성장하는가, 이 얘기를 나눌 거고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놀이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걸 한번 정리하고, 놀이가 정말 교육적 의미가 있나? 놀이가 행복을 주나? 놀이라는 것이 뇌 발달하고 정말 관련이 있나?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배경 누리과정 안에서 놀이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앞 강의에서 또 말씀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교실을 들여다보면서 놀면서 배우는 실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교실에서 놀면서 배우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거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가지 문항입니다. 여러분 얼른 눈으로 읽으시면서 나는 이 중에 동의하는 게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첫 번째, 즐거운 것은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한 가지 놀이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 배우는 과정이다. 세 번째, 놀이하는 방법을 어른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 네 번째, 놀이하면서 수학이나 과학적 개념을 더 잘 배울 수 있다. 5번째, 놀이하면서 실패하더라도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자, 눈으로 체크하셨어요? 몇 개인가요? 하나에서부터, 0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난 동의 못해.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에서부터 5개까지. 자, 몇 개의 문항에 체크하셨나요? 만약에 내가 0개나 1개라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개, 3개 정도면,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조금 알고 계십니다. 5개인가요? 4개나 5개라면, 네, 부모님은 그렇다면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앞에서 이렇게 봤던 5가지의 문항이 어떻게 이 아이의 놀이 안에서 나타나는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 체크하셨던 그 5개는 모두가 정답이에요. 자, 체크한 5개의 문항을 다시 보면서 아래의 글을 읽어볼까요?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막 놀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종이 비행기 만들기 재밌고 종이 비행기 접는 거 재밌고 그 재미있는 것에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도전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 구멍을 뚫어 놓고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보여요. 얘네들이 지금 요즘 숫자에 흠뻑 빠져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이 개념을 놀이랑 한번 연결시켜도 재밌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의 크기가 다르죠. 제일 작은 구멍에 들어가면 30점이에요. 네, 그 다음 구멍은 20점, 가장 큰 구멍은 10점 이렇게 아이들이 의논해서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겠죠. 그리고 자신을 꾸몄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한번 볼까요? 아까 있었던 5가지네요. 첫 번째, 놀이가 즐거운 것은 너무 재밌어요 한다는 것은 바로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면서 내가 구멍에 잘 넣는 방법을 놀면서 진짜 재밌게 배웠어요 라고 한다는 거죠. 왼쪽 아래에 보면 매일 종이 비행기만 날려서 그만해 라고 하겠지만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계속 하니까 놀이 방법이 달라지는 것도 배우고요. 자기가 자기만의 어떤 기술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 가지 놀이를 여러 번 하는 걸 좋아해요. 오른쪽 상단에 이런 게 있죠. 놀이 방법을 굳이 어른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연습하고 도전하면서 내가 결국 해냈다라는 의능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또 아래에 수학이나 과학적 개념. 이거 숫자를 쓰라고 했다면 이 십진법의 10단위로 커지는 숫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이 걸렸겠지만 자기의 의지, 감정, 도전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루의 개념을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어려웠던 것의 느낌과 높은 점수의 숫자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스트레스 감각을 길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배울 수 있었다. 또 하울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배운다는 것은 글자를 배우거나 단순히 어떤 암기적인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 이 안에 지식이 있어요. 네, 기술,
기술이라는 건 기능, 내가 기능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태도와 가치, 나에 대한 자존감, 믿음, 학습에 대한 성향,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이 아실 만한 사진을 좀 올려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그 문단 안에 딱 글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만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네, 잠깐만요. 이게 넘어갔네요.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킨더가르텐을 만든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여기 왼쪽 사진에 있는 거예요. 네, 프레벨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189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60년 더 된 일일 거죠. 이 사람은 180년 전에 200년이 돼가네요. 180년 전에 또 아이들을 모아서 그 사진 한번 보세요. 땅 파고 흙 파고 정원 가꾸고 얘네들이 지금 뭐하러 나왔나요? 텃밭 가꾸기 하러 나왔나요? 이것처럼 이 사람은 1840년에 우리가 보통은 척추 유치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점토, 구멍 뚫기, 흙 파서 정원 가꾸기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선행받지 못하고 킨더가르텐이라는 그 최초의 교육기관이 폐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교육이 아니라 점토를 주무르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고 흙을 파서 정원을 만드는 것들을 교육과정 안에 넣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그렇게 놀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놀면서 어른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최근 한 2000년대 초반에 미셸 레스닉, 오른쪽에 보이는 미셸 레스닉이라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코딩 교육, 미국 사람들은 코딩 교육 해야 되나? 초등학교 가면 코딩 교육 한다는데 했던 어린이 코딩 교육의 창시자인 미셸 레스닉이라는 컴퓨터 공학적 유아교육자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책을 내면서 그 책의 이름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사실은 그 책의 이름을 킨더가르텐, 그러니까 라이프롱 킨더가르텐, 평생 유치원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거는 유아교육 책은 아니고 코딩 교육에 대한 책인데 그렇게 책 이름을 지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코딩, 미래 비전이 있는 코딩 교육의 책 이름을 라이프롱 킨더가르텐이라고 말한 것은 아이들의 놀이로부터 교육과정을 만들어낸 킨더가르텐이야말로 지금의 유치원 교육과정인 거죠. 지금의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과정 같이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이야말로 지난 1000년간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서 가장 위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쨌건 이 180년을 사이에 둔 두 학자들이 아이들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 이런 화면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미셸 레스닉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유치원으로 번역돼 있어요. 컴퓨터 교육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글을 읽을 테니까요. 아이들이 옆에 있는 놀이하는 사진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 상상을 무언가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놀고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생각을 수정해서 발전시키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리고 또다시 상상하는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선순환의 과정이 놀이 안에서 벌어진다. 그것이 바로 창의적인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같은 유아들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박스를 가지고 막 길을 만들고 있어요. 야, 이거 왜 안 붙지? 자꾸 찢어지네? 어떡하지? 이 안에 아이들은 터널을 상상하고요. 이 박스가 박스인 터널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박스가 터널이라고 생각하며 놀이합니다. 선생님은 말해요. 생각이 수정하고 발전하고 상상력을 더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질문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아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말해주지 않고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개정 누리과정을 하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큰 케이스는 어때? 양쪽을 잡아주면 안 될까? 하고 생각을 휙 돌아가게 하는 질문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이 책도 하나 볼까요? 제가 부모님들이라서 더 우리의 교육과정을 이해하시기 좋게 책을 몇 권 넣어왔습니다.
정진석이라는 철학자가 쓴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바람직한 일보다는 바라는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죠? 해야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이 글이 여기까지 써있지만 우리는 보면서 아이들이 놀고 싶어 또 놀고 싶어 노는 게 제일 좋아 라고 말하는 건 바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러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좋은 일보단 좋아하는 일, 바람직한 일보단 바라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어린이 놀이와 같은 삶이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글자에 보면 재미와 의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놀이를 너무 즐거워하는 것은 재미와 의미의 결합, 즐거움입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요.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앞서도 계속 들으셨잖아요. 근데 개정 누리과정이라는 것 안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즐거움이라는 단어예요. 즐긴다, 즐거움을 느끼고 즐겁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즐거움이라는 건 단순히 막 재밌는 것만인가? 아니요. 아이들은 재밌다고 해서 즐겁다고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도 쾌락이 즐겁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재미도 있지만 그 안에 내가 뭔가를 알아가는 배움, 즉 의미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 재미있는 거와 그리고 뭔가를 알아가는 배움, 요것들이 즐거운 배움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육과정 용어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그 밑에 글도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어 볼까요? 물 흐르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대상과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 그것이 바로 즐거운 몰입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놀이는 뇌 발달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아기가 응애응애 하고 태어날 때 500g의 뇌량을 갖습니다. 그런데 6살, 7살 정도가 될 때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시냅시스가 막 분화되고 뇌 용량들이 네트워크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한 7살 정도가 되면 거의 1,500g의 뇌가 됩니다. 용량이 되는 거죠. 어른들은 어느 정도의 뇌 네트워크 용량을 가질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7살이 1,500이니까 그 다음 2,000일까요? 2,500일까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거의 1,500.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영유아기 때 뇌의 80% 이상이 다 만들어져 라고 하는 건 그만큼 천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살아갈 뇌의 용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뇌가 막 발달하는데 얼마나 바빠요. 예. 어른이 되고 나서 뇌는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쁠 때 가장 필요한 뇌의 용량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요. 두구두구두구 뭐냐면 여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감각적 경험입니다. 오감각, 눈, 코, 입, 귀, 그 다음 온몸의 피부가 세상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뇌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주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경험과 뇌발달이라고 제가 쓴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점프지 모르고 모래 위를 뛰는 느끼는 감각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으로 느끼는 이런 자극들이 뇌에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시냅스를 치밀하고 활성화시키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뇌에 필요한 재료를 막 수집하러 다니는 거죠. 이 놀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 반복되는 감각적 경험이 뇌 발달의 중요한 주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제가 공유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다시 공유해서 화면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화면이 커져서 된 것 같아요. 화면이 공유가 됐겠죠? 네. 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여름 바닷가 놀이를 엄청 많이 하고 와가지고요. 배 타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교실 밖에 복도에다 이렇게 놀아놓고 놀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왼쪽에 보면 놀면서 아이들이 자율성이 길러진다. 오른쪽에 보면 놀면서 창의성이 발달한다. 그래서 사실 자율성, 창의성 이것은 앞부분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들어있던 말이거든요. 자율성이라는 것은 나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정서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 있게 연결지어서 타인과 생각을 발전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선생님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요. 놀면서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길러지도록 계속해서 경험을 제공하고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아, 너 그렇게 하니까 낚싯대를 조심조심 끌어올리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 행위를 하는 거구나. 낚시하는 거 책에서 본 적 있어.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개정 누리 과정에서 아까 복습할까요, 여러분? 네, 5가지 영역에 대한 말씀 드리겠죠.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내신 경험, 자연 탐구입니다. 선생님들은 신의사 예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영역에 있는 경험들을 하는 거다라고 아마 설명을 드리셨을 텐데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놀이는 아이들이 지금 꽃을 벗겨내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꽃을 벗겨내서 그림을 그리고 잘 관찰하는 그림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빛을 그림자를 만드는 놀이예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건 공원에 가서 뛰는 놀이입니다.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놀이는 튜브에 구슬을 넣어서 구슬기를 만들면서 자기가 예측한 것을 실험하고 있는 놀이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놀이는 예술도 것만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친구랑 이야기도 나누고 내 몸을 눈으로 보는 것을 신체로 조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이래서 모든 놀이 안에서는 동시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통합적이라고 부르거든요. 통합적인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공원에서 막 뛰는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산책을 나가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그 공원에 가서 신나게 뛰고 있어요. 그냥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것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신체 조절하죠. 네, 다른 사람하고 말하죠. 그리고 예의 바르게 말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경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노래도 부르고 미술적 감성도 느낍니다. 그리고 날씨나 동식물, 토양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 호기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놀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선생님들은 매우 통합적인 경험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교실에 이런 놀이가 있었어요. 한번 쓱 볼까요? 아이들이 이런 블럭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무로 좀 크게 만든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을 우리가 할로우 블럭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로우 블럭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했죠. 블럭을 계단을 쌓기도 하고 자기가 미끄럼을 타본 경험을 하면서 놀아보기도 했어요. 마치 건축물을 짓는 사람처럼요. 자, 사이좋게 놀면서 아이들은 신체를 조절하기도 하고, 자, 볼까요? 네, 자, 또 다른 블럭하고 연결돼서 여기서 깊이, 길이, 높이, 무게, 거리 이런 개념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신체를 조절해서 자기가 잘 미끄러지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갈등 없이 노는 방법을 아이들은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물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하고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네, 경사로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앞에 있던 놀이들을 경사로 놀이를 하면서 여기 하면서 그 가정에서도 이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경사로를 통해서 높이나 길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이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제안해 볼까요? 미래 인재 역량이라는 C가 있어요. 창의성. 그 다음에 소통하는 기술. 세 번째는 다른 관점의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기술. 이걸 4C라고 하는데요. 그 4C의 역량이 놀이 안에서, 이건 가정에서 하는 놀이인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넣은 걸 이렇게 보시면, 특별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아도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물품이나 물건, 일상의 물건들을 놀이할 수 있는 보실 수가 있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렇게 네, 테이블보를 씌워서 포스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도 동굴이야. 네, 선일대를 발달합니다. 또 그림책에서 본 것을 몸으로 표현해 보거나 소리를 내거나 역할을 나누어서 말해보면서 소통하는 기술, 어떻게 얘기를 나누는지 기술도 배우게 되고요. 양말을 어느 날 똘똘 말다가 양말을 가지고 양말이 공이 될 수 있는 양말은 사실 네, 그 어떤 목표물에 집어넣는 놀이는 참 좋거든요. 다른 관점, 세상에 있는 물건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구나. 미래의 역량에 참 필요한 역량이잖아요. 그런 관점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협력하는 이런 논리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놀이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를 앞에서 쭉 들었던 강의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고 PPT도 올려놨고요. 또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부모님들이 정말 교육 현장처럼 제가처럼 놀이해보시는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뭐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지금 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만 좀 뭐 요것만 하나만 원포인트로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 좀 강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라는 것을 잘 인정해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아이가 놀이할 때 하는 말, 행위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일단 먼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봐주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라시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욕구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것, 발견해주는 것, 그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특정한 팁보다도 아무래도 그런 좀 자세, 부모님이 네. 아이들의 놀이를 대하는 자세,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늘 그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그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좀 그래도 궁금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무엇인지 개념은 알겠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뭐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실제 그거를 좀 적용하려면 좀 사실 쉽지 저는 않더라 그런 제가 하는 말씀을 방법 하시거든요. 안에 30분 놀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30분. 30분이 길면 20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핸드폰도 하지 마시고 남이랑 TV도 틀지 마시고 딱 그 시간만 놀이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놀이할 때는 목표가 있는 장난감 퍼즐이나 그림책보다는 앞에서 다른 분들 말씀하셨겠지만 이불이나 보자기나 종이나 이렇게 부모님도 지금부터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놀이 자료를 가지고 딱 30분만 놀이하면 아이가 부모와 함께 놀면서 갖게 되는 그 공감 능력에 대한 허기증이 사라져요. 아마 여러분 저녁에 아이를 만나면 아이는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는 아이를 돌보는 거 반면 지쳐서 10시, 11시까지 지내게 됩니다. 아이가 왜 부모를 그렇게 놀아줘, 내지는 계속 힘들게 하냐면요. 엄마, 아빠와 함께 노는 놀이에 대한 허기가 져서 그래요. 그래서 찔끔찔끔 놀아주지 마시고 30분 딱 깁니다. 그럼 처음에 20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매일매일 수업 시간처럼 딱 시간 내서 하시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30분 놀이법이 효과는 되게 좋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모님 설문을 해보면 아이를 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쭤봤을 때 뭐 18시간이다, 16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계신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 하면서 그냥 한눈을 그냥 아이에 두고 있는 거랑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전념해서 단 20분만이라도 아이랑 집중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참 귀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